여러분 안녕하세요. 단 5일 만에 끝내는 라이브 특강 각 과목의 대표 강사 선생님들이 EBS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나누어 맡아 책임지고요. 전국에 있는 지금 가정에서 각자 자기 주도 학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전 과목에 꼭 필요한 공부만을 엄선해서 5일 동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어는 1교시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맡아서 지금 2교시째를 진행하고 있는 저는 남국민입니다. 반갑습니다. 1교시에 같이 열심히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약간 늦잠 잔 학생은 지금 2교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텐데 학교로 쳤으면 이건 지각이에요. 제때제때 일어났어야죠. 자, 이제 2교시부터 혹시 뒤늦게 합류한 학생들도 열심히 2교시, 3교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1교시 때 폭발적인 반응, 엄청 많은 학생들이 엄청 많은 댓글들을 남겨줬어요. 시작하기 전에 쉬는 시간에 열심히 가서 이제 옷 빨리 갈아입고 와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1교시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스태프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그냥 편안하게 듣고 있을지 몰라도 지금 여기는 막 난립니다. 지금 긴장 상태인데 제가 이렇게 창을 들여다보는데 중간에 구운몽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이 나갔잖아요. 인상 깊었던 댓글 그때 쉬는 시간에 올라오는 것 중에도 영상이 재밌어서 화장실을 못 가겠다는 글도 있었고요. 그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조별원 학생이 남국민 선생님도 지금 이 구운몽 영상 보고 계실까? 이런 거 써놓은 것 같습니다. 보고 있었어요. 그 댓글도 보고 있었습니다. 자, 활발히 참여하니까요. 진짜 교실에서 같이 머리 맞대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수업하는 거하고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아까 올라오는 참 쉬는 시간 너무 짧아요 막 이런 거 올라오면서 진짜 학교에 온 것 같다 그러고 학교 가고 싶다 이런 글들이 여러 개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학교는 가기 지겹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 그죠? 학생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이렇게 정작 못 가게 되는 시기가 되니까 또 그만큼 그리운 데가 없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이 그렇듯이 전국에 있는 저를 비롯한 선생님들도 교실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 5일 만에 끝내는 라이브 특강으로 EBS와 함께 열심히 충실히 학습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해나가도록 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교실 EBS 아이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1교시에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또 공지 제작진에서 해달라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벤트 1교시에 김별연 학생이 접두사에 붙임표 붙이는 그걸 맞춰가지고 당첨됐던 그 이벤트입니다. 요 귀여운 책 같은 거 넣어가지고 도서관 다니기 딱 좋은 가방이죠. 이 가방과 그 안에는 이 핫 아이템 자이언트 펭수가 그려져 있는 노트라고 하네요. 제가 아까 다이어리라고 1교시엔 그랬는데 이 안에 아마 뜯어보면 지금 포장이 딱 돼 있는데요. 밀봉돼 있는데 뜯어보면 펭수 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지와 그리고 EBS의 로고가 박혀있는 5자루의 연필 이렇게 알찬 세트 곧 임박 마감 임박합니다. 자, 빨리 응모해 주시고요. 여러분 홈쇼핑을 좀 평소에 보면서 연습할 걸 그랬다. 자, 열심히 댓글창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저는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 댓글창을 다시 또 활성화하느라고 막 컴퓨터 열심히 재부팅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몰려가지고요. 지금 이 시스템이 막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자, 댓글창이 전반적으로 안 된다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안 된다고요? 그래요? 어떡하지? 자, 여러분 어쨌든 너무 많은 학생들이 폭주를 해가지고 아마 지금 일시적으로 서버가 다운됐거나 그런 일이 있는 모양인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이 불타는 학습 의욕 이렇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그죠?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고 일단 댓글이 이제 재구성될 때까지 제 이야기를 귀담아 집중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하고 막 상호작용해야 되는 시간이 있지만 선생님이 하는 설명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있듯이 지금은 이제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보도록 하죠. 자, 제가 지난 1교시를 뭐라고 했었는가 하면 문법 실력의 자가진단 키트라고 했어요. 2교시는 개념으로 긴급 처방이고요. 3교시에 개념과 문제로
면역력 강화라는 제목으로 달았어요. 참 제가 정하고도요 얼마나 시의적절하면서도 참 놀라운 재치 있는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잘했어. 제가 하고도 저한테 아무도 칭찬 안 해주니까 제가 스스로 칭찬하겠습니다. 1교시 자가진단 키트, 2교시 긴급처방, 3교시 면역력 강화입니다. 우리 건강하게 이 위기를 이겨냅시다. 문법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가운데요 이거 한번 강조하려고 다시 한번 살짝 보여드리려고요. 뭐냐면 이렇게 의문단원, 단어단원, 문장단원이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뼈대가 되는 단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금메달을 선정하면 단어단원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은메달은 문장단원, 동메달을 의문단원에다가 제가 부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각각의 대단원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단원들을 공부할 때 제가 문법에서 항상 강조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지금 특히 아까 보니까 창에 보니까 1, 2학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던데요. 3학년들은 저랑 수능 특강을 통해서 만나고 또 수능 상상을 예언으로 만들어주는 수능 개념을 통해서 만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1, 2학년 학생들은 아마 저랑 아직 못 만난 경우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계속 3학년 강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만날 때마다 명심해야 될 사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법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런 겁니다. 무턱대고 암기하지 말라. 중요한 건 이해다. 두 번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라. 즉 대단원이 3개가 의문, 단어, 문장이 있다는 것 하나 덧붙이면 국어사인데 그건 제일 골치 아파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다는 거죠. 의문, 단어, 문장 3개의 대단원을 기초를 잘 잡으면 현대국어의 문법이 체계가 딱 이 금은 동메달을 따고 나면 그건 그냥 보너스로 주는 단원이에요. 국어사는. 오케이? 그 세 단원의 얼개를 잘 세워야 되고 그 세우는 거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뭐 국외음화가 뭐라는 걸 막 공부해나가고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해서는 절대로 문법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문법을 딱 내 머릿속에 틀을 세우고 내가 문법을 완벽하게 손에 쥐고 흔드는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요. 항상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가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에서는요. 체계에서 상위에서 하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맨 왼쪽의 항목이 제가 얘기하는 의문에서 이렇게 보세요. 세 덩어리, 큰 덩어리. 먼저 첫 번째 의문의 개념 정확하게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 덩어리, 종류와 체계. 세 번째 덩어리가 의문의 변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렇다면 이제 각각을 최소 대립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문과 음절의 개념을 명확하게 암기 말고 이해하시고 그 이해가 거듭되면 암기도 자연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 및 체계. 그래서 자음, 모음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반모음. 반모음은 반자음과 똑같은 거. 이름이 똑같죠, 그죠? 자, 그리고 비분절 의문으로 장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해결할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 1, 2, 3교시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게 오늘의 목표고요. 자, 의문의 변동 해가지고요. 크게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의문의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자, 보세요. 상위에서부터 하위로 내려오죠. 그래가지고 맨 밑에 각각 세부적인 영역들은 그 다음에 그냥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의문단원, 동메달에 해당하는 단원을 다 공부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원인 단어단원. 가장 중요한 금메달 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금메달 단원. 지금 댓글창 복구됐다고 합니다. 야, 아까요. 유입 그 학생 수가 너무 많아갖고 일시적으로 서버가 막 다운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댓글 창이 잠깐 긴급 복구 중이었는데 복구됐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올려주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죠? 서버 끊겼어요 했는데 아니에요. 됐어요. 이제 재개됐습니다. 올리세요. 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단어단원. 크게 뭐라고요? 이 개념을 여기 구조에다 넣는다 그랬습니다. 단어의 구조 해가지고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다. 그 다음에 복합어가 다시 합성어, 파생어로 나뉜다 했었고요. 이 문제를 지난 1교시 때 이제
자가진단 키트의 문제로 사용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상황의 심각성 얘기하던, 그래서 개살구 아시죠? 그게 그때 이른바 제가 이름 붙이기를 개살구 사태라고 했습니다. 27%의 학생만 정답을 맞히고 62%의 학생이 오답이었던, 특히 4번 선지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품사, 이 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3교시에도 또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만, 품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각각을 여기서부터 먹어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문법을 보는 큰 그림입니다. 됐죠? 그 다음 의미와 표기를 묶어서 한 덩어리로. 됐죠? 그래서 의미, 변화, 의미, 관계,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이나 로마자 표기법 같은 거, 요거 어디에 있느냐? 개념 강의 얕은 어작 깊은 언어 찾아오셔가지고 단원에 해당하는 9강, 10강, 11강, 12강을 통해서 이 단어를 총정리하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13강에서 단원의 문제풀이만 기출문제풀이를 합니다. 또 그걸 듣고 나서 수능 특강 화작 언 강의에 오셔가지고 제가 19강에서 총 이 내용들을 정리해뒀으니까 다시 한번 쫙, 그러면 완벽하게 손에 쥐는 거예요.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개념이다.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풀이는 자연히 다 완벽한 개념 이해를 통해서 문제는 다 장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은메달 갑니다. 문장은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문장 성분. 그래서 주, 술, 목, 보, 관형부서, 독립어 이런 아이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문장의 두 번째 덩어리는 문장 구조. 혼문장과 견문장. 견문장은 다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 3교시 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세 번째, 문법 기능 혹은 문법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종결, 높임, 시간, 피동, 사동, 부정. 그리고 하나 만약에 덧붙이면 인용 표현이라는 걸 쓰는데요. 그거는 앞에서 여기 인용절을 아는 문장하고 문법상 다를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여기선 별도로 다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종, 높, 시, 피, 사, 부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고 6가지를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 큰 그림이 그려졌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부가적으로 국어 사 문제가 따라오긴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현대국어 금운동메달 다 딴 학생은 이 국어사는 그냥 주는 단원이다. 어렵긴 어려운데 사실 우리가 겁먹는 만큼 그렇게 어려울 건 없다는 거죠. 왜? 현대국어의 개념을 기반을 잘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중세국어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이렇지만 이때는 이랬다. 예를 들면 현대국어의 객체 높임의 실현 방법과 중세국어에서의 객체 높임의 실현 방법은 다르거든요. 알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삽, 짭, 잡 같은 객체 높임 선어말로 어미라는 게 지금은 없는데 중세국어에는 있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현대국어와의 차이점을 통해 가지고 중세국어를 이해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시험에 거의 대부분 국어사 문제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중세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중심에 두고 그거보다 전에는 각각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대략 알면 되고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현대국어의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대충 알면 돼요. 이 중에서 금운동메달 구하려면 압도적으로 이게 금메달이고요. 이게 압도적인 은메달이고요. 이건 별로 안 나와요. 아주 미약한 동메달이에요. 현재까지로 보면. 그런데 이것도요. 은메달 따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왠지 아시죠? 금메달 공부했잖아요. 제대로 중세국어 공부했죠. 그러면 현대국어학과 의문 단어 문장으로 제대로 기초개념 잡아놨다면 중세국어에 대한 공부만 하면요. 이거하고 현대국어 사이가 뭐예요? 이거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어의 모습하고 옛날 중세국어의 모습 사이 중간으로 변화해온 그 단계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아는데 이건 그냥 거저먹기지. 오케이? 좋았어. 자, 좋습니다. 예비 중3도 있고요. N수생 응원합니다도 있고요. 많이 왔습니다. 자, 고대 국어보다는 중세국어가 좀 더 어려운 듯 그랬는데요. 그렇죠? 여기에는 별로 공부할 게 내용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댓글창에 올라가네요. 자, 이번 시간에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어떤 퀴즈를 내가지고 요거 맞춰주면 좋은 사람 좋겠는데 제일 먼저 올려주는 사람 딱 상 주도록 할게요. 이벤트 당첨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요. 이제 오늘 2교시에 해당되는 기초 개념으로 긴급 처방에 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교환 다운받아서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4쪽에 있는 그 자료 그건데요. 그게 한쪽이에요. 그 한쪽. 요게 지금 이를테면
문법의 기초 개념어 사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번 2교시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요 기본 개념들만 잘 알고 있어도요, 문법의 실력이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요, 오늘 여기에 온라인 클래스에 출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확 차이가 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선생님, 저 어떻게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시나요? 나오죠. 왜? 오랜 세월을 경험해서 오는 거예요. 요것들만 알아두었을 때 달라지는가 안 달라지는가는 제가 여러 해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잘 따라오세요. 갑니다. 핵심적인 용어, 핵심적인 개념만 가지고 합니다. 갈게요. 의문이라는 게 뭐냐?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무턱대고 개념을 암기하려고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너무 빨리 지나가네. 자, 말의 뭘 구별해주는 뭐의 최소단위라는 걸 의문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알고 있나요? 제가 아까 처음에 밑그림 그릴 때요, 밑그림 그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소 대립상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 대립상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최소 대립상입니다. 뭐 예를 들면 또 할 수 있는 거, 그죠? 또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최소 대립상이에요. 최소 대립상이라는 건요, 가장 작은 단위, 무엇의,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음운. 근데 그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뭘 해주는 기능을 하는 건가 하면 바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인 음운의 대립만으로 의미가 달라지는 쌍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이 말들은요, 전부 아 소리하고 을 소리하고는 똑같아. 근데 첫 소리를 트, 스, 드, 뭘로 내느냐에 따라서 각각 의미가 달라진다고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뭐라고 한다고? 얘네들을, 이런 쌍들을 최소 대립쌍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이런 소리들을 각각 말의 뜻을 구별해주게 만들어준 그런 역할을 하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를 뭐라고 한다고? 음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한 글자짜리로만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사람, 사랑, 이거 의미가 서로 다르죠, 우리. 그죠? 근데 얘는 사람, 사랑, 이 차이 때문에 말의 뜻에 구별이 생겼어요. 됐죠? 그러면 요 소리하고 요 소리도 각각 별개의 음운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음운을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모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이런 최소 대립상을 통해서 추출하잖아요. 뽑아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 자음, 바로 그 자음 책의 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보세요. 이거는 각 언어마다 음운의 체계는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그죠? 예를 들면 우리말에서 말의 뜻에 구별을 해주는 말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하고 영어에서의 그 음운 단위하고는 다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게요, 음운이라는 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느냐? 음운의 종류는 아까 우리 표에서도 봤었습니다만, 자, 자음이, 아니 그 이전에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자, 분절 음운이 있죠? 얘는 분절적인 음운이라는 거야. 다른 말소리랑 똑똑 잘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자음이 있고요, 모음이 있고요, 반모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분절 음운이 있고요. 맞죠? 우리말에서 비분절 음운은 하나입니다. 소리의 길이. 따라서 비분절 음운, 장단만 생각하시면 되고, 분절 음운은요, 이렇게 자음, 모음, 반모음 세 가지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음, 모음, 반모음은 그럼 개념이 뭡니까? 누가 길 가는 아저씨가, 학생,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기 자음이 뭐야? 이렇게 누가 길 가다가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물어봤어. 응? 아저씨가 물어보셨어. 그럼 그걸 딱 듣고, 아니 그것도 모르세요?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거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죠? 남궁민 선생님과 문법 공부를 했다면
자음이 뭐냐는 질문에 뭐라고 해야 돼요? 아저씨, 음운이라는 것은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음이라는 것은 공기의 흐름이 나오다가 조음기관에서, 발음기관에서 방해를 받아서 만들어지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해요. 그러지 않고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는 소리, 그렇게 만들어지는 음운을 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요. 학생, 그러면 추가 질문 좀 할게. 반모음은 뭐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지. 아저씨, 정말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반모음은 반자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왜 그러는가 하면 자음의 성질과 모음의 성질을 반반씩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학생?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반모음은요,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는 않는다는 점에선 모음을 닮았지만 혼자서 발음될 수 없다는 점은 자음을 닮았어요. 그래서 반모음 혹은 반자음이라고 합니다. 두 분이 수상한 아저씨인데 수상한 아저씨죠. 아니, 학구열이 높은 아저씨지 뭘 수상한 아저씨라고. 재밌다. 이 온라인 이 라이브 앞으로 자주 해야 되겠네. 재밌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걸 반모음 반자음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음운 개념 이해했죠? 두 번째 갑니다. 그러면요, 음절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아저씨가 학구열 그 아저씨가 학구열 높은 아저씨가 학생, 그럼 제가 추가 질문 좀 또 할게. 음절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글자요 이렇게 대답하지 말아야죠. 뭐라 그래야 돼요? 음절이라는 건 최소 발음 단위인 겁니다. 맞죠? 무슨 얘기냐면 음절은요,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선생님, 음운은요, 이거 아까 자음인데요, 예를 들면 이거요, 저 발음할 수 있는데요? 그, 느, 드 발음하는데요? 그러면 음절 말고 음운이 최소의 발음 단위 아니겠습니까? 땡, 틀렸다. 왜? 얘들은요, 발음할 수 없어요. 선생님, 그 아니요, 여러분은 지금 이걸 발음하고 있습니다. 느, 이걸 발음하고 있다. 드, 이걸 발음하고 있어. 얘네들 자체는 발음을 못해요. 자음은 혼자 발음할 수 없어요. 자음은. 그럼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뭐, 이거는요? 이건 뭐 예를 들면 이건요? 얘들은 가능해. 모음은 혼자 발음 가능해요. 아, 요. 그런데 글씨로 쓸 때는 이렇게만 쓰면 너무 썰렁하니까 여기가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요 얘기, 소름 돋는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뭐하고 연결되는 얘기일까? 초성의 여기가 빈 자리라는 것은 연음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왔던 얘기인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자, 그러면 최소 발음 단위라고 이걸 음절을 했는데요. 여러분, 평가원에서 몇 년 전에 한번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모평이었던 것 같은데, 수능이었나 모평이었나?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국어의 음절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해 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국어의 음절은요, 최소 발음 단위, 그건요, 모음 단독으로 된 음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거는 뭐야? 모음 단독이지. 근데 자음 플러스 모음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가, 자음 플러스 모음, 음절이죠. 그 다음에 모음 플러스 자음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 이건 보세요. 이건 지금 자음이 아니니까 모음 플러스 자음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인 게 있어요. 이건 이런 거지. 각, 이런 거예요. 자음, 모음, 자음. 오케이? 이렇게 국어의 음절의 종류는 몇 가지다? 4가지다. 이게 무려 평가원에서 출제한 적이 있는 문제의 핵심 출제 요소였습니다. 자, 음운과 음절의 개념 기본적으로 딱 알겠죠? 잘 잡혔죠? 그죠? 그 다음 갑니다. 이제 기본 개념, 이거 문법 개념 기초 개념어 사전이에요. 말하자면 두 번째 단원인 금메달 단어 단원으로 가서 형태소라는 개념부터 봅시다. 그럼 보세요. 자, 다시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어요. 맞죠? 그거보다 음운들이 모이니까 음절이라는 게 만들어졌네. 음절은 뭐야? 뭐의 가장 작은 단위였어요? 발음의. 그러면 형태소는 뭐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예요? 이건 뜻을 가진,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걸 압축적으로 설명하면 뭐겠어요? 최소 유의미 단위라는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형태소입니다. 됐죠? 형태소 분석을 한다는 것은 뜻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최대한 썰어 잘라버려요. 분석하는 거죠. 더 자르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안 돼. 예를 들면 뭐 하늘이 높구나 할 때 하늘이라는 걸 하와 늘로 또 쪼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와 늘은 음절이지 뜻은 각각이 하와 늘이 의미를 가진 게 아닌 겁니다. 그죠? 선생님 감탄사로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늘이라는 건 언제나라는 의미의 늘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얘기고요. 하늘을 쪼갰을 때는 스카이라는 의미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하나의 형태소야. 하늘이. 이해됐습니까? 형태소,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최소 유의미 단위다. 자, 첫 번째 퀴즈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일부러 빈 칸을 4개 만들어 놨어요. 정답을 여기 순서대로 무슨 말이 들어야 되는지 올려주세요. 기다립니다. 짠짠 짜라잔 짠짠 짜라잔 짠짠 짜라잔. 이게 조금 제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약간 시차가 있다 그래요.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 그냥 한 줄에다 다 써달라고. 박별현 학생 1등입니다. 1등. 좋았어. 답을 봅니다. 박별현 학생 좋았어요. 일단 이벤트 당첨권에 가까이 갔네요. 이걸 뒤집는 학생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긴장하세요. 자,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표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쩌면 말이에요. 바로 이 표 때문에 의문 단원 혹은 뒤에 문장 단원까지 영향을 미치는 금메달을 얘가 받게 된 거예요. 단어라는 단어는. 꼭 기억하시고요. 형태소, 즉 최소 유의미 단위는 나누는 기준이 2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자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의미의 성격이 어떠하냐. 그랬을 때 보세요. 자립 형태소는요. 문장에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 홀로 쓸 수 있는 형태소. 자립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체연, 관형사, 부사, 감탄사 같은 아이고요. 의존 형태소라는 거 어디서 봤는데 오늘 우리 출석해가지고 1교시 때 저 얘기 들은 적 있는데 뭐였죠? 뭐 얘기할 때 이 의존 형태소 얘기가 나왔죠? 자, 의존 형태소 얘기 뭐 할 때 나왔습니까? 뚠뚠 뚜루둔 뚠뚠 뚜루둔. 기다려야 된다.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벤트 뭐죠? 당첨됐던 김별연 학생이 써줬던 얘기였잖아요. 붙임표. 맞죠? 붙임표가 붙어있는 아이들이 의존 형태소였어요. 그래서 용언의 어간, 어미, 접사 이런 아이들한테 붙임표가 있다고 했었고요. 조사는 얘는 약간 예외적인 아이라서 의존 형태소에 속하지만 붙임표를 안 붙입니다.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자, 근데 문장에서 다른 형태소 결합하지 않으면 쓰일 수 없는 형태소, 즉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런 것을 표시를 하고 붙임표로 보통은 조사를 제외하고는 달고 있는 게 의존 형태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립성의 유무 말고요. 또 다른 기준으로, 즉 의미의 성격이 실질적인 것이냐 형식적인 것이냐를 가지고 나눌 수 있다고 그랬고요. 요거를 실질 형태소를 다른 말로 어휘 형태소라고 하고요. 형식 형태소를 다른 말로 문법 형태소라고도 그래요. 구체적인 대상, 상태, 동작,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그래가지고 체연, 관형사, 부사, 감탄사,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도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먹다의 먹 같은 말은 eat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보다의 보 같은 의미는 see라는 의미를 걔가 담고 있다고. 그래서 의미의 성격이 실질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형식 형태소는 용언의 어미나 조사나 접사 같은 아이들. 자, 퀴즈 나갑니다. 개살구 아까 그 대답하는 거군요. 이제서야 이제 좀 시차를 두고 답이 올라오는데요. 개살구 얘기할 때 나왔었어요. 맞아? 의존 형태소 붙임표가요. 자,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이 의미 개념 자체를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알아둬야 될 얘기입니다만 여기서요. 그러면 각각 보통 형태소의 종류들, 실제로 제가 여기 괄호 안에다 써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알아두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 예를 들면 무슨 체연, 즉 체연에 해당되는 거,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아이들은 예를 들면 자립 형태소 안에 들어가고
의미상의 실질성 유무에 따라서는 성격에 따라서는 실질 형태소로 구분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어.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표를 가지고 항상 설명할 때 중요하게 언급하는 이 아이들 중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혹시 미리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는 학생이라 할지라도요. 답해 보세요. 이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아이. 뭔가 딱 맞는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리베로 같은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이동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이들. 얘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되게 좋겠는 아이가 뭐가 있을까요? 저기 이상한 댓글 다는 학생이 있는데요. 한 명. 다른 친구들이 막 짜증내 하네요. 강퇴가 나오면 강퇴 좀 시켜주십시오. 자, 뭘까요? 여기에서 뭐 어떤 걸 중심으로 봐야죠? 퀴즈에 들어갔습니다. 아니요. 의존 명사 아닙니다. 그거 말고요. 여기서 이 종류들을 생각할 때 조사 좋습니다. 조사 물론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의존 형태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부진표를 안 달고 있는 거. 그죠? 이별윤 학생 나왔네요. 맞아요. 어간 용언의 어간이요. 뒤에 바로 이어서 도별준 학생도 안타깝습니다. 이별윤 학생 퀴즈 정답. 중요해요. 잘했어요. 왜 그렇죠? 이별윤 학생 아마 알고 대답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얘기는 잘 들으십시오. 이제 요 퀴즈는 끝났습니다. 잘 들으세요. 용언의 어간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먹다의 먹 생각해 봅시다. 그럼 걔는 먹 혼자는 못 쓰여요. 붓글씨 쓰는 때 필요한 갈 때 그 먹이 아니거든. 먹다의 먹 말이에요. 그럼 걔는 먹다, 먹고, 먹지, 먹으니, 먹어서 뭐 이런 뒤에 꼬리가 와야 돼. 그리고 얘는 혼자는 못 쓰이니까 자립성 유무에서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의존 형태소에. 맞죠? 그런데 의미의 실질성 여부를 가지고 따질 때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실질 형태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뭘 한다고? 실질적인 의미, 어떤 구체적인 동작을 의미하니까. 이해되시죠? 그걸 중심에 두고선 이 표에 해당되는 얘기들을 이해하시면요. 얘네들은 세트로 같이 다녀요. 어미, 조사, 접사는 여기서도 의존적인 아이고 의미의 성격상으로도 어미, 조사, 접사는 형식적인 아이들이야. 약간 마이너리그죠, 얘네는. 계속 마이너. 근데 용언의 어간은 이 안에서는 마이너리그에 있다가 이 안에서는 메이저리그로 올라가는 애예요. 오케이?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제가 오늘 1, 2, 3교시에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내용들은요. 문법의 기초가 잘 안 돼 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알아두면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는 분명히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면 준비 안 해요. 자, 갑니다. 단어 그럼 보세요. 형태소랑 단어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단어는 뭡니까? 뭐 할 수 있는 말이나 뭐 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뭐 될 수 있는 말 그랬어요. 저기다 빈칸에 뭘 집어넣어야 될까? 짠짠 짜라잔 짠짠 짜라잔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뭐? 분리될 수 있는 말이라고 했어요. 자, 퀴즈 들어갑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자립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자립 형태소. 퀴즈. 여기에다 플러스 하나 제가 더 할 거예요. 여기다 뭘 쓸까? 단어로 치는 건 뭘까? 또 하나. 퀴즈를 한 번에 올리도록 합시다. 2개의 질문할게요.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은 뭘 가리킬까요? 1번, 2번을 한 줄에다가 답을 써봐요.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뭐 막 답이 올라온다. 자 자립 형태소 플러스. 좋았어요. 박별영 학생 좋고요. 좋아. 근데 그거 말고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 자립 형태소는 아니지만 여기에다가 단어 단위로 집어넣을 수 있는 아이가 있어. 뭐죠? 조사? 아니요. 1번 답, 2번 답을 한 줄에다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니? 조오사 아니에요.
이별정 학생 조오사 아니고요. 자리뭐 아닙니다. 조사 의존명사 아닙니다. 조사 명사 아니고요. 생각해 봅시다. 단어로 카운트하는 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 지금 답이 안 나오는데? 조사 자립형태소 아닙니다. 감탄사 조사 아니고요. 자, 김별현 학생 자립형태소 조사 아니고요. 자, 조금 더 좀 가두어 줄까? 요건 김별세 학생인가요? 안타깝네요. 지금 보니까요. 좋았어. 여기 조사라는 답들은 두 번째 답은 조사인 거는 아는 학생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정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비슷하게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1번 답 올려보세요. 없네. 힌트 달라고요? 야, 여기 거래가 들어오네. 힌트 주세요. 자, 힌트를 어떻게 줘야 되지? 진짜 이거 없단 말이에요? 자, 어떤 문장 안에서 단어의 개수를 세세요 할 때는요, 자립형태소에 해당되는 게, 자립형태소 아까 뭐였어요? 요 앞에 있는 거 보세요. 자립형태소라는 게 체언, 관형사, 부사, 감탄사, 얘네들을 세면 돼. 그죠? 그래서 단어의 개수를 세라고 하면 플러스 하나 더 세야 될 게 있어. 아니다. 틀린 것 같아. 누구니? 김별민 학생입니까? 좋아요. 김별민 학생. 유력합니다. 퀴즈 정답자. 이 학생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자립형태소 플러스 여기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용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김별민 학생 잘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뭔 얘기냐면 용언, 이건 어간 플러스 어미를 얘기합니다. 즉 어간이 어미를 달고 있을 때 활용한 형태의 용언 자체를 하나의 단어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자립 형태소는 애초에 그 형태소 자체가 자립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각각은 의존 형태소에 해당되어서 자립 형태소 안에 못 들어가지만 얘네가 결합하면 힘을 발휘해. 얘는 단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아까 먹고 먹으니 먹다 해서 혹은 고, 은이, 어서, 얘네들은 각각 단어는 아니지만 먹고, 먹으니, 먹어서, 얘네들은 단어란 얘기예요. 먹다, 이건 단어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요거는 뭐라고?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 조사입니다. 이 조사가 예외적인 아이 아니겠어요? 얘는 아까 지는 혼자서는 못 있어. 어디 다른 말에 달라붙으려고 태어난 아이죠. 도울 조자를 쓰는 조사라니까. 근데 이 조사가 바로 단어로 인정된다. 예외적으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필수 개념들 지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고 있죠, 그죠? 역시 고3 누가 얘기했네요. 역시 3학년이라서 정답 맞힌 거겠죠, 아까 학생, 그죠? 김별민 학생 말이에요. 자, 갑니다. 다음이에요. 어근 갈게요. 그 다음엔 제가 접사 얘기할 겁니다. 어근은 뭐죠? 형태소가 결합할 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에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근은 말이에요. 실질 형태소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니까 형식 형태소는 어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근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앞에서 큰 얼개 그렸을 때 이랬습니다. 단어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단일어가 있어요. 그리고 복합어가 있는 거야. 이 책에는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복합어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자, 합성어가 있고요. 파생어가 있다고요.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1교시 때 생각해 보세요. 개살구가 요거인 척하고 쓱 들어가 있었지만 접두사, 개가 접두사라는 걸 알아챘으면 파생어이기 때문에 그게 안에 안 들어간다는, 이게 1교시의 그 함정의 핵심이었잖아요. 노골적인 힌트의 핵심이었죠. 근데 이게 제가 왜 또 한 번 얘기를 2교시 때 또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하면요. 최근에 평가원이 이 출제 요소를 매년 내요. 매년. 정말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내는데요. 매년 킬러 문항이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틀린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1교시 때 처음에 봤던 그 문제처럼 27% 학생만 맞히는 초고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머릿속에 꽉 잘 넣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합성을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어근과 어근의 결합일 때 이걸 합성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파생어는 뭐야? 어근과 접사의 결합. 혹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혹은 접사와 어근의 결합까지를 언급을 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요건 접미사, 요건 접두사. 어쨌든 어근과 접사의 결합이 있을 경우에 그걸 파생어라고 부르는 거지. 개살구의 개 같은 거예요. 그 개는 멍멍개하고 관련 있는 개니까. 자, 관련이 없는 개.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관련이 혹시 있는이라고 했으면 관련 없는이라고 해야 돼요. 멍멍개하고 관련 없는 개, 접두사 개. 자, 파생어요. 그죠? 정신이 제가 지금 막 댓글 봐야죠. 정신이 없어요. 가끔 조연출이 막 스케치북에 뭐라고 써가지고 막 들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와, 이거 지금 속된 말로 멘탈 붙잡는 게 힘든 일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어근이 뭐고 접사가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근이라는 건 실질적인 의미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이어야 해요. 그러나 보세요. 자립 형태소인지 의존 형태소인지는 무관합니다. 퀴즈 들어갑니다. 그럼 의존 형태소이어도 어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선생님. 답해 보세요. 그 예로 대표적인 거 하나 딱 얘기해 보세요. 짠! 퀴즈 들어갑니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선생님 파이팅 고맙습니다. 임별온 학생 고맙습니다. 자, 요거 네 좋아요, 응원합니다. 개 살구 말고 개 달구는 뭐니 또. 자, 갑니다. 여기 들어갈 거 답 말씀해 주세요. 뭐예요? 방금 지나갔다. 위로 잠깐 올릴 수 있나요? 좋았어. 김별완 학생인가요? 용언의 어간 좋았어요. 용언의 어간. 오케이? 용언의 어간. 왜? 생각해볼까? 용언의 어간은요, 의존 형태소잖아요. 그죠? 먹다, 먹고, 먹으니, 먹. 걔는 근데, 예를 들어, 먹보, 이런 말을 만들었다고 쳐봐. 그러면 뒤에 보라는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먹이라는 이 아이가 어근 역할을 해주는 거야.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죠. 의미의 중심 부분. 오케이? 그래서 요 의존 형태소이면서도 어근이 될 수 있는 것을 용언의 어간을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중에 있잖아요. 이거 지금 딱 배워놓죠. 나중에 엄청나게 큰 쓸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접사는 뭔데요? 어근에 붙어서 뜻을 제한하거나 기능을 부여하는 요소. 그래서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예요. 아까 우리 형태소 표에서 봤지만 접사는 위에 자립성 유무에서도 의존 형태소에 들어갔죠. 의미의 성격에 따라서도 형식 형태소에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좋습니다. 자, 용언의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알고 있죠. 어간은 뭡니까? 동사나 형용사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이에요. 먹다에서 먹. 근데 어미는 반대로 동사나 형용사가 활용할 때 변화하는 부분. 그러면 활용이라는 말의 의미도 알겠죠. 동사나 형용사가 형태를 바꾸어서 문장 안에서 어떤 쓰임을 가질지 변화하는 거, 그걸 활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갑니다. 다 왔어요, 거의. 어절 갑니다. 한 단어 및 그 이상의 이어진 단어들에 의해 이루어진 문장 구성의 단위. 뭐의 최소 단위로 뭐의 단위가 됨? 어절이라는 건 말이에요. 문장 성분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의 단위인가 하면 띄어쓰기의 단위예요. 그래서 한 문장 안에서 어절이 몇 개인가를 보려면 띄어쓰기가 제대로 된 문장일 경우에 몇 개의 어절인지는 띄어쓰기를 몇 번 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한 띄어쓰기 단위마다가 다 한 단위입니다. 띄어쓰기를 2번 했다 그러면 어절이 3개인 거지. 이해됐나요? 이렇게. 그리고 문장 성분의 최소 단위입니다. 즉 하나의 어절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었다 할 때 나는 띄고 밥을 띄고 먹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문장 성분 목적어 밥을이라고 할 때 밥을 이게 한 덩어리지. 그러면 목적어가 뭐냐 물을 때는 밥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밥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좋았어요. 자, 다 왔습니다. 구는 뭐냐면요.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면서 뭐 주어와 서술어를 갖지 못해서 하나의 단어처럼 기능하는 단위. 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였는데 얘가 한 덩어리로 기능을 해요. 근데 이 안에는 주어, 서술어, 짝은 없어요. 그럴 때 그걸 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마지막 오늘 기초 개념 2교시의 마지막 개념이에요. 절이라는 건 뭐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요. 절은요.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 있다는 점에서는 구하고 같아. 근데 하나의 문법 단위를 이루면 또 그 다음에 그 요소들이 뭐와 뭐의 관계를 갖고 있어. 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 단위는 구가 아니라 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요? 구하고 절을 짝지어서 알아놓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기초개념어 사전 교환 다운받아서 본 사람들 알겠지만 그 얘기들 중에서요. 예를 들면 짝을 지어서 이해해 놓는 게 굉장히 편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와요. 형태소의 종류도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알아놔야 되고요. 또 하나, 어근과 접사는 짝으로 알아놔야죠. 어간과 어미는 짝으로 알아놔야죠. 구와 절도 짝으로 알아놓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아주 편하게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갖게 된 거예요. 이 용어들, 이 개념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한 학생들 있죠? 지금 여기 한 장을 대해서 제가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만 음운에서부터 음절, 또 형태소, 단어, 어근, 접사, 어간, 어미, 어절, 구, 절 얘네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금메달 단원, 은메달 단원, 동메달 단원 공부할 때 정말 기초가 되어주는 아주 중요한 얘기들, 이 개념들을 곳곳에 써먹을 일들이 생기는 기본 기초 개념들입니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벤트 선정하기 진짜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힘드네요. 제일 난도가 높았던 것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답 나오기 어려웠었고 정답자의 수도 한참 기다리다가 나왔던 그리고 수도 아마 전체적으로 적었던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정답 맞았어요 언급했던 학생 중에 세 번째 학생 김별민 학생 있죠. 용언 어간 플러스 어미가 합쳐져 가지고 걔가 단어의 하나로 카운트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김별민 학생에게 2교시의 선물, EBS가 준비한 선물을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별민 학생은요, ebs@ebs.co.kr로 자기 아이디하고 이름을 쫙 환호성과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 조연출이 준비해가지고 착 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미있게 공부하고 계시죠? 지금 3교시에는요, 지금 여태까지 사실 1, 2교시의 내용도 귀담아 잘 들었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됐겠습니다만 3교시에는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개념과 문제를 엮어서 이런 걸 아니까 이런 문제가 풀리더라라는 걸 손으로 이렇게 만져지게 해드릴 테니까 그거 딱 귀담아 듣고 문법의 기초를 척척척척 쌓아서 오늘 비록 학교는 못 가고 말았지만 그 그리운 학교에서 우리 학교 국어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었던 것처럼 알찬 시간이었다라고 생각되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끝까지 오늘 오전 최선을 다해서 저는 마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반 친구랑 놀러 갈 시간 없어요. 매점 갈 시간 없습니다. 교무실에 놀러 갈 시간 없어요. 그냥 화장실 갔다 와서 바로 앉아 계세요. 또 이 사이에 재밌는 영상 나오면 또 화장실 못 갈지 모르는데 일단 다녀오세요. 3교시에 만나겠습니다. 안녕.